법문편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금수완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금수완박 법령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6대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찰이 수사해서 송치한 사건에 관해서도 검사는 보안 수사가 필요해도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금수완박 법령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는 6대 범죄를 포함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수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는 단계, 그리고 기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를 위한 증거를 수집, 보존하는 단계, 두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 이후에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고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첫 번째 단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사실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배임죄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배임죄의 그 구성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성 요건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걸 사실에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을 하니까 기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당해 사실에 적용을 했을 때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소를 못하는 것이죠. 그 말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사실관계에 적용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법률가가 필요하겠죠. 단순히 절도나 폭행이나 이러면 법률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임, 사기, 횡령 이런 재산범죄 내지는 복잡한 범죄가 이슈가 됐을 때는 법률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복잡하죠. 그죠? 법이 예상하지 못한 사실관계, 아주 복잡한 사실관계가 현실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법을 이 복잡한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리갈 마인드가 없고 법률가가 아니다 그러면 새로 나타난 이 복잡한 사실관계에 기존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서툴 수가 있겠죠. 이거 적용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법률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야, 이 법률 내지는 이 법령의 정신은 바로 이런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판단은 법률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 초기 단계, 수사의 본질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부터 이미 법률가가 개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기소를 하려면 증거를 수집, 보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증거를 수집, 보존하기 위해서는 증거 법칙을 알아야 되겠죠.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전문 증거, 이 복잡한 증거 법칙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를 추출을 해서 그 각 증거의 신빙성을 평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의 시각에서, 그죠? 그리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해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법률가가 하는 거죠. 법률가가 아니면 수투입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벌써 적법 절차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시경이든 경찰관은 압수 절차의 위법성 이런 꼼짝 못 하더라고요. 모릅니다. 아직도 대부분이 압수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 2007년 이후로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경찰은 압수 절차의 적법성, 위법성 요건조차 모르는 겁니다. 특히 전문 점검 316조 이게 들어가면 모릅니다. 경찰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증거 법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합니까? 그리고 판사 시각으로 수집된 증거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공판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사실이 입증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아야 될지를 어떻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잘 모른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사건인 경우에는 알 수가 있지만 기록이 3만 페이지, 5만 페이지 이렇게 되고 아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리가 아주 복잡한 경우에는
법률가의 개입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아니면 수사는 실패한다라는 것, 기소조차 못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더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6대 중대범죄 같은 경우 뇌물죄나 아니면 배임죄나 재벌이 개입된 아주 복잡한 계열사 간의 레이스, 배임 이슈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호화 변호인단이 선임이 되겠죠. 변호인단은 다 판사 출신이나 검사 출신,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심지어는 몇 개의 로펌이 같이 공동해서 변호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법률가가 아닌 경찰이 그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도 검사들이 몇 명의 팀을 짜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되게 버겁다고 느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호인단에 있어봤거든요. 검사조차도 되게 버거워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검사도 버거워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한 법리로 변호사들이 공격을 할 때 검사가 쩔쩔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검사가 수사에 개입조차 하지 못하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검사는 영장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서 검사가 사건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가지고 변호인들은 여러 개의 로펌이 연합해서 검사를 공격하는데 검사가 다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판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럼 영장이 기각되고 그러면 수사가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가인 검사의 개입 없이 6대 범죄, 이 범죄의 수사를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수사의 성공이라는 것은 기소를 해서 궁극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삐걱거려 버리면 어떻게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겠냐 말이죠. 유죄무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에서 유상증자한 주식을 주주 배정으로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시가 이하로 배정했을 때 배임죄 성립합니까? 아주 복잡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아주 심오한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요. 결국 저는 합의체 판결까지 간 사안입니다. 이 아주 심오하고 복잡한 법리로 변호사가 공격을 할 때 과연 정확하게 방어를 해내면서 피해자를 구속시켜낼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재벌의 계열사와 거래 배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영상의 판단에 의한 거래라고 변호사가 살벌하게 주장합니다. 비법률가인 경찰이 그걸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한번 신청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럼 경찰은 이런 재벌 수사 이거 자기 스스로 회피하지 않겠습니까? 수사에 계속 실패하면 자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누가 의혹을 가지고 재벌 수사를 하겠냐 말입니다. 그럼 정의가 어떻게 실행이 되겠어요? 그죠? 왜 그 아주 뛰어난 법률가인 검사를 수사에 투입 안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이 시경 반부패 수사대에서 하는 사건을 제가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수사에 정을 들이더라고요. 압수수색하고 100여 명 이상의 그 관련자들을 피해자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부정법 위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경찰의 법리가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한번 제출을 했는데 좀 조용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 경찰은 송치를 하겠죠. 어쨌든 인지부서니까. 근데 검사는 이 사건 기소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사 단계에서부터 증거능력 부여 요건, 신빙성 요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할 요건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수집을 해야 겨우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는 건데, 비법률가인 경찰이 적절하게 증거 능력을 염두에 두고 증거 수집해서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아주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저는 회의적입니다. 공포한 단계에서 한번 봅시다. 누가 위정을 합니다. 위정 같은 경우에는 공판 검사가 바로 입건을 해서 기소를 해버리죠. 그럼 함부로 위정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판 단계에서 검사가 위정을 발견을 해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경찰에 일종의 수사 촉탁 이런 걸 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정 인지 내지는 입건이 쉽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위정이 판을 치는 나라인데 위정이 횡행해버리면 사법 정의는 무너져버립니다. 위정 수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열의를 가지고 위정 입건을 하겠냐 말이에요. 입건을 못합니다. 자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열의를 가지고 경찰한테 위정했으니까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냐면 아무래도 열의가 떨어지겠죠. 위정 인지 실적이 검사한테 부여된다 그러면 열심히 위정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경찰한테 지금 위정 수사해 달라고 촉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열의를 가지고 위정 입건을 하겠습니까? 검사도 공무원이거든요. 실적에 아주 민감합니다. 위정 사범을 엄정하게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회의적입니다. 그 사회에서 위정이 횡행하고 위정 사범이 엄정하게 처벌받지 않으면 그 형사 사범 무너진다고 봅니다. 금수한박 법령의 두 번째 특징, 성취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안 수사 사건을 없앤다. 이 말은 뭐냐면 경찰이 성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사건을 보고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좀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도록 직접 수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경찰에 보안 수사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이 수사해서 성취한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앞으로 검사는 피의자 청구인을 불러 조사도 못하고 압수수색도 못하고 공공기관에 사실조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오직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미국 이런 데하고 틀리게 조서 중심주의라는 거죠. 조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문답 형식으로 수사관이 묻고 조사 대상자가 답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문답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조서는 말이에요. 녹취록이 아닙니다. 수사관의 주관 내지는 의도에 따라서 꾸며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서를 보면 이 사람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 일정 결론을 향해서 조서가 나아가고 있을 때 이거는 수사 잘하는 수사관이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서가 왔다 갔다 해요. 질문이 기소 쪽 갔다가 불기소 쪽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조서를 산으로 가는 조서라 그러거든요. 이 조사 못하는 수사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이 조서를 보고는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의 본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관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몰아가는 조서가 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이거 잘 몰아갔다. 이거는 기소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근데 조서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조서는 이 형편없는 조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기소돼야 되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수사관이 의도를 가지고 기소 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범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첫 번째 수사관은 기소 쪽으로 몰아가고 두 번째 수사관은 불기소 쪽으로 몰아가면 둘 다 보면 이게 그럴듯해요. 첫 번째 수사관이 꾸민 조서를 보고는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수사관이 동일한 사안에서 꾸민 조서를 보고는 불기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만 가지고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심지어 제가 변호한 JS 다단계 사기 사건, 2,500억 원 사기 사건, 물론 이제 제 의뢰인 두 분은 다 무죄를 받았는데 증인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의 증인에 대한 경찰 피해자 신문 조서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2페이지인가 3페이지의 답변이 긴데 말이에요. 그 답변이 똑같아요. 두 사람이 답변이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답이 예 아니오면 똑같을 수가 있겠죠. 2-3페이지에 걸쳐서. 그런데 답변이 길어요.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이상하죠? 그죠? 이건 조서를 꾸몄는데 이상하게 꾸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따로따로 신문을 해보니까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거예요. 즉 진술인이 진술하지도 않은 진술이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 설명드린 교수 사기 무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 사건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육조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서를 보니까 개발세발인 겁니다. 답변도 자기가 교육조교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때는 한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한 것 같고 경찰은 진술자가 교육조교 활동을 안 했다라고 몰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경찰 스스로가 교육조교가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몰아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조서를 보고 경찰에 이거 다시 조사 좀 해주시오. 그럼 그 경찰관이 제대로 조사를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검사가 교육조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직접 조사해야지 되는 거지. 교육자가 이런 거니까 조사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경찰한테 보안수사 요청을 하는데 경찰이 이해를 못 하는데 그럼 또 엉망으로 조사를 하고 또 다시 검사가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엉망으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러고 조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조사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서너 번 경찰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 와서 한 번 조사받으면 끝날 것을 경찰에서 서너 번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기소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담당 경찰관이 교육직이 뭔지는 모르는데 이건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그럼 검사는 이거는 손 놔버리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결국은 이 사건은 무죄가 났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가 검사를 할 때 수도 없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조서만 보고 이 A라는 사람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불러보니까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합리적이고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소를 하려다가 육전 말 들어보고 아니야 이 사람 말이 진실인 것 같아. 대질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고소인이 말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송치는 기소 의견이고 모든 증거 모든 진술도 기소에 맞춰온 거예요.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조서만 보고 수사도 안 하고 이거 완벽하게 기소 조서고 기소 증거야. 그래서 기소하면 그 기소당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 받기 위해서는 전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고생해야 된다. 피눈물 흘리면서 2년 동안 일도 못해요. 검사가 이 사람 직접 조사도 못하는데 검사한테 항의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검사는 뭘 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 송치 당시의 증거 모든 게 지금 기소로 돼 있어서 그냥 기소한 거예요. 그럼 경찰은 뭘 하겠습니까? 기소는 검사가 하는 건데 나 잘못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겁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헌법은 공판 중심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공판 중심주의를 선언하고 있겠습니까? 조서로서 유무죄를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사가 피고인 말을 직접 들어보고 증인 말을 직접 들어보고 증인이 말할 때 그 눈빛 눈알을 돌리는지 팔짱을 끼는지 다리를 꼬았다가 바꾸는지 말이 떨리는지 눈을 회피하는지 말한 뉘앙스가 어떤 것인지 이걸 직접 보고 유무죄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검사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서만 보고 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자기가 한번 당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가 경찰한테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래서 검사의 직접 보안수 사건을 박탈하는 거는 검사가 조서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 기소되거나 죄 있는 사람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하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죄율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 죄 있는 사람이 기소 안 되니까 범죄율도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치안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시스템을 하냐 말입니다. 우리나라 무죄율은 전 세계에서 손꼽을 만큼 아주 낮단 말입니다. 물론 그게 제가 너무 낮아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검사가 기소를 적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직접 보고 직접 느끼고 해서 아주 치밀하게 내지는 아주 처절하게 고민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 조서만 보고 기소를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사할 때 성폭력 전담 검사였고 그리고 공판에서도 재판부가 성폭력 전담 재판부라서 성폭력 사건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고소인과 피고소인 그 간에 진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조서만 보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수한 성폭력 사건에서 조서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직접 들어보면 그때 확신이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생생하거든요. 대지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눈빛을 보면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검사의 직관이거든요. 조서를 보고 직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조서는 글이잖아요. 검사가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오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왜 직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이 제일 중요한 게 직관인데요. 왜 검사는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그 검사인데 말이에요. 수사는 궁극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검사가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조서만 보고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피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눈빛이 흔들리는지, 눈알을 굴리는지,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지, 침을 꼴꼴꼴 삼키는지, 팔짱을 끼는지, 팔짱을 끼면서 방어적인 그 모습을 보이는지, 다리를 꼬면서 다리를 달달 뜯는지, 이걸 검사가 직접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직접 질문을 하면서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걸 직접 느껴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성폭력 사건에서 기소가 돼버리면 이거 무죄받기 힘듭니다. 지금 현 재판에서 물론 공판 중심주의지만 검사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치밀하게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넓은 공간에서 판사가 그냥 멀리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신문을 가끔씩 하는 겁니다. 신문을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실제 진실이 발견이 됩니까?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실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검사란 말입니다. 왜 검사로 하여금 치밀하게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직접 대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사기꾼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조서만 가지고는 조서의 그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서는 수사관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서 몰아가는 수사라니까요. 근데 수사관이 편견을 가지거나 아니면 매수가 됐거나 그래서 엉뚱한 조서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럼 검사가 그걸 알 수가 있겠습니까? 조서만 보고 실제 진실을 알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알 수 없습니다. 직접 불러서 들어봐야 된다니까요. 그걸 왜 막느냐 말이죠. 구속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건에서 검사 구속기간 20일이잖아요. 구속이 되면 그 구속된 사람하고 그 가족들은 인생이 파멸이 되느냐 아니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속이 되면 최소한 수사기관에서 최대한 30일 구속이 될 수 있고 기소가 되면 6개월 이상 구속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속된 사람 직장 잃어버립니다. 그럼 그 가족들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구속되면 유죄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주위 사람들 그 시선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구속은 당의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검사가 점심밥 먹고 있는데 구속 사건이 배당이 됐어요. 기록이 한 10건, 5,000페이지 되겠죠. 기록을 쭉 보고 좀 이상하다. 근데 구속기간이 길어야 20일이거든요. 이거 좀 이상해. 피해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들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 직접 수사권이 없잖아요.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찰한테 피해자한테 이거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어봐야지 생생하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소인으로부터 내지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진술을 직접 들어봐야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생을 결정하는 구속 사건에서도 검사는 피해자 또는 참고인을 직접 수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0일이라는 구속기간 내에. 그러면 검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찰 보고 피의자한테 요거 좀 물어봐 주시고 참고인한테 요거 좀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수사해 주세요. 그걸 20일 내에 다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어디가 가려운 데가 있어요. 직접 끌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끌고 주는 게 나아요. 직접 끌는 게 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경찰한테 이것 좀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이해를 못 하거나 아니면 일이 바빠서 수사가 늦어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해자를 석방해야 되나요? 계속 경찰 검사 왔다 가다가 20일 다 되면 피해자 석방해야 되면 기소해야 됩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검사에 따라서는 이거 나 확신이 안 되니까 기소 못 하니까 일단 석방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검사에 따라서는 몰라 아마 경찰이 잘했겠지 하고 그냥 기소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검사가 이거 확신이 안 되니까 석방하는 경우는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심각한 범죄자이고 석방했는데 또 재벌을 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래의 피해자는 누가 보호를 하냐 말이죠. 석방인데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그리고 검사가 몰라 그냥 경찰이 잘했겠지 기소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냐 말입니다. 구속 사건에서 검사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주 빈번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죄율이 높아질 것이고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기소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경찰한테 요청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신속하게 자기가 딱딱 정확하게 찍어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검사 시절에 아주 복잡한 재산범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경찰이 재산범죄의 본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리부터 시작을 해서 세세하게 수사해야 될 사항을 수사 지휘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예를 들면 제가 10개를 수사를 하라 그러면 한 서너 개만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추측을 해보니까 경찰이 저의 수사 지휘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또는 이렇게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를 수사하라고 그러면 3개만 수사해오고 그럼 다시 지휘를 내려보내죠. 6개 더 수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한 2-3개만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럼 또다시 지휘를 내려보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4개 수사해 주세요. 그럼 또 2개 수사하고. 그럼 그때는 3개월 초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취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3개월 초과가 돼버리면 결재권자가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바뀌고 그 검찰청에서 그 사건을 주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3개월 초과가 있으니까 경찰에게 서너 번 수사 지휘를 해버리면 3개월 초과가 금방 돼버립니다. 그래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 직접 수사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계속 경찰에 보안수사 지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서너 번 보안수사 지휘를 하면 같은 사람이 서너 번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도 짜증나고 수사 대상자도 짜증이 나는 겁니다. 검사는 더 짜증이 나겠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수사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대강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고소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사가 질질 끌어서 힘들고 피고소 된 사람도 수사가 질질 끌어서 힘들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나 실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힘든 거죠. 고소인은 피눈물 흘리고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기소될 수가 있으니까 또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실제적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시스템을 이렇게 급작스럽게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그 검사를 할 때 기록이 좀 이상한 사건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피의자가 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돌돌 말아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면 혐의 없음으로 돌돌 말아져 있는 걸 피해야 되잖아요. 아주 힘들어요. 거기에 수사관하고 저하고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서 아주 장기간 그 돌돌 말린 걸 풀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사건을 보안 수사만 하게 한다 그러면 경찰이 편견 또는 청탁을 받아서 사건을 말아서 왔는데 그 경찰 내지는 같은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혐의 없음으로 돌돌 말려 있는 그 사건을 풀어서 송치가 되겠습니까? 10번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편견 또는 청탁을 받아서 사건을 말아서 오는데 그걸 어떻게 푸냐 말입니다. 검사가 장기간 집중해서 직접 수사를 해도 겨우겨우 풀 수 있는데 그래도 못 풀어서 결국은 혐의 없음 처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 직접 수사권을 없앤 상황에서 이렇게 돌돌 말아오는 사건을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권익지 채소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그게 광주에서 이송된 사건이잖아요. 왜 이송이 됐냐 보니까 제가 있던 순천지청 관할 한 경찰서에 피의자의 사촌이 경찰관으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송치됐을 때는 똘똘 말아가지고 한 500페이지 정도 혐의 없음으로 송치가 된 거죠. 그래서 검사는 그게 그냥 기저동해서 도장만 찍으면 혐의 없음 처분이 나는 겁니다. 물론 피의자는 그걸 바라고 광주에서 순천지청으로 이송 신청을 했겠죠, 그죠? 근데 전국에 있는 이 피의자 사건 다 모으고 추가 고소 받고 계좌 압수수색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직접 수사를 해서 500페이지 기록이 1000페이지로 됐고 그래서 아주 여러 명에 대한 사기 사건으로 해서 결국은 피의자를 잡아내서 구속 공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검사인 제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지금 검수완박
법령에 따라서 검사 직접 수사권이 없으면 그 경찰에 수십 번 보안 수사 요구를 해도 혐의 없어로 말린 그 사건은 풀지 못합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어떤 사람이냐? 명문 법대를 나와가지고 사기의 법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검찰청에도 자기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도 사기치고 다닌다니까요. 이런 사기꾼들을 잡아내는 게 검사의 업무라고 저는 그때 생각을 했고 지금도 그래 생각합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경찰을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고소 대리를 하면서 검사를 만날 때는 이거는 경찰을 못 잡아냅니다. 검사님이 좀 잡아주세요. 그렇게 제가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고도의 사기꾼들이 전국을 행행하면서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낸다라는 거죠. 못 잡아내니까 더 사기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기꾼 천국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금수완박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기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수사권 조정이 된 현 시스템에서 경찰이 1차 결정권을 가지지 않습니까? 경찰이 혐의 없음을 원인으로 해서 그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수완박 법령에 의하면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경찰에 보안 수사 요청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찰 스스로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 자기 결정을 바꾸려고 하겠습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있어 검사를 찾아서 제발 좀 직접 수사를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보안 수사 요청을 하더군요. 그래서 지금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경찰이 자기가 결정되는 혐의 없음 의견을 결국은 바꾸지 않는다고 그러면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건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은 혐의 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안 수사 요청을 한 서너 번 해서 기록이 서너 번 왔다 갔다 해서 올라왔는데 결국은 또 혐의 없음을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이 사건이 혹시나 경찰이 청탁을 받았거나 아니면 편견 때문에 내지는 법률의 부지 때문에 계속 수사를 그렇게 해온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피해를 본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국에 지금도 산적에 있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전국에 이런 사태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통계에 의하면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조금 넘었죠.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한 사건이 56.5%만 3개월 내에 이행이 됐다는 겁니다. 8.9%는 1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이행이 되지 않는 게 거의 9%에 다다른다는 겁니다. 그럼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이 수사를 한 6개월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불송치 결정을 하죠. 그러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후에 2주 후에 검찰에 송치가 되고 검사가 그거 보는데 그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2개월 걸렸다고 봅시다. 그럼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한 8개월, 2주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록 수사를 안 한다. 그게 9%라는 거죠. 그러면 고소인이 고소한 때로부터 1년 8개월 2주 동안 경찰이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이 8.9%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직접 수사권 없으면 계속 이럴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보안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을 했다, 올렸다. 검사가 또 보기에 마음 안 들어. 또 내려버려. 또 1년 지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고소인은 어떻게 합니까? 1억을 피해를 봤다. 피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사건이 더욱더 폭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 지연은 더욱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 기간도 더욱더 길어질 것이고. 그럼 고소인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변호를 하거나 고소 대리를 한 사건이 최근에 한 3건이 있는데 경찰이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엉뚱한 결론을 내려서 불송치를 하거나 송치 결정을 해서 제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를 찾아가서 변론을 했죠. 변론을 해서 결국은 보안수사 요구가 내려갔는데 지금 3개월이 뭡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도 안 하고 있어요. 찾아가도 사건도 잘 몰라요. 제가 찾아간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 전날 그냥 기록을 한번 본 것 같더라고요. 착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변론한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있는 저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변호사 없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더 심한 일이 말이 일어나겠죠. 고소인한테 유일하게 희망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해서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아주는 게 유일한 희망인데 검사 직접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그 희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고소인은 앞으로 누굴 보고 고소를 합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은 지금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수완박으로 붕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찰의 시각하고 법률가인 검사의 시각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조서를 보면서 그 새로운 증거 방법을 생각해낼 수도 있지만 당사자 내지는 관계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증거 방법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인 검사였던 보성어부 연쇄살인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1차 연쇄살인의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당시 그 1차 연쇄 살인 사건의 그 피해자인 A군 아버지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당시 결정적인 증거인 카메라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검사가 직접 당사자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성어부 연쇄 살인 사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까? 제가 직접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당시 검사 직접 수사권이 없었으면 A군 아버지하고 제가 전화통화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불법이에요. 증거능이 없어져 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그럼 카메라 어떻게 발견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또 다른 예가 2017년도에 유명 연예인 남편에 대한 살인교사 사건, 그리고 최근 이연애 조연수 살인 사건, 우리 이춘재의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검사가 직접 수사로 인해서 실제 진실이 밝혀진 사건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왜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